지금 이게 뭐 정상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시도하고 또 뭐 여기는 최소한 우리끼리는 되니까 그죠? 방송 안 나가면은 뭐 여기 안 온 사람들이 아쉽지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약간 생소한 방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보 전달이 정말 중요하고 또 이 목요일날 필리핀 전상 2회 번개 좌담회 공지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신 거잖아요. 그만큼 이런 정보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흡하더라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좌담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 대표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지금 뭐 하시는 일 이렇게 좀 대략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필리핀에서 그 한국에 있는 의료기기, 그 다음에 의료 소모품을 필리핀에 수출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의료기랑 의료 소모품이 원래는 주 사업 아이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필리핀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거는 그 이퀴먼트를 핸들링하는 회사랑 그 다음에 BPO,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회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한국에서 나오는 신제품들이나 아니면 그 의료 소모품이기 때문에 등록을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모든 등록 서류를 저희가 다 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 등록을 하려고 해도 시간상의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필리핀 시장에 얼마를 팔겠다라는 정확한 개런티가 돼야 되는데 수요는 있지만 그걸 다 못 맞춰주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일종의 오퍼상 개념이지만 그런 제품들을 필리핀에 시장이 있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원래 하던 거는 메디컬 이퀴먼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원래는 판매를 하다가 그게 늘어나서 이제 소모품까지 가게 되고 소모품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B2C 제품을 하는 게 아니고 B2B,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터들이 저희한테 오더를 하게 되거든요. 저희한테 오더를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시장이 있다는 건 저희가 확신을 갖고 물건을 들여오기는 들여오는데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합법적인 루트를 만든 게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회사,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그 회사에 외주를 줘가지고 마케팅 업무를 위임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필리핀에서 거래는 이루어지지만 한국에서 물건을 보내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필리핀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 미디에이터가 돼가지고 영업도 하고 거래도 하고 트랜잭션도 하는데 거래가 성립이 되면 한국에서 물건을 보내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조금 편법이긴 한데 우리는 필리핀에서 판매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 직접 판매한 거니까 한국에서는 정상적으로 다 등록이 돼 있고 판매가 되는 제품들이거든요. 그게 필리핀 현지 법상 거래를 하기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그거를 구조를 좀 변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스 필리핀, 그러니까 그 저희 회사의 그 네트워크스 직원들이 판매를 하고 거래가 진행되면 한국에서 물건을 보내는 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의료 장비하고 의료 소모품을 중심으로 필리핀에서 판매를 하고 네. 실제로는 거래는 한국에 있는 공급자하고 필리핀에 있는 구매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렇죠. 근데 이제 직거래 방식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구매해서 보내주는 거죠. 하여간 중개업 일종이라고 중개라고 보시면 되는, 그러니까 오퍼상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 의료 제품을 판매하는 오퍼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필리핀에 지금은 특화가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한국에 있는 회사가 중국, 베트남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박람회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국 제품을 또 다시 수출하는 영업 활동도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 가져오는 제품들에 대한 볼륨을 늘려서 내고를 그러니까 구매력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거지 거기에 직접적인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물량이 돼야 단가가 내려가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필리핀에 집중을 하는 거죠. 지금 필리핀에서 이렇게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95년도에 처음 나갔습니다. 95년도에 처음 나가서 군대 갔다 오고 직장생활 몇 년 한 거 빼고는 계속 필리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국적이 지금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시고. 그러니까 마닐라인가요? 네, 어렸을 때는 마닐라에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클락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데에 있습니다. 그 클락에 있는 이유는 제가 그 지금 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 클락에 있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클락이 이제 경제특구 지역이라서 외국인 100% 지분 법인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카테고리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그게 제조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한데, 사실 옛날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워졌어요. 옛날에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직원이 처음부터 뭐 한 20명 정도가 돼야 비자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까다로워지긴 했는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클락에 있습니다. 지금 뭐 필리핀은 전자상거래업이 많이 발전했나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하나요? 제가 수치는 정확히 따져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 소모품을 판매하는 그 더마디포.ph라는 그 이커머스 사이트를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일종의 카피를 한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한국은 의약법이 그 굉장히 스트릭하기 때문에 의사들만 그런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의사들밖에 로그인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차적으로 자기네들 라이센스를 저희한테 보내주거나 아니면 클리닉 영업 그 레지스트레이션을 보내줘야 저희가 그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컨펌을 해줍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그 현지 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 메디칼 시장이 우리나라처럼 아주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장비는 의사가 써도 되고 어떤 장비는 의사가 써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의사들이 운영하는 클리닉보다는 의사들이 운영하지 않는 그런 미용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의사 시장을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배척당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을 일부러 가져가는 겁니다. 그거는 영업적인 이유 때문에 저희가 가져가는 거고요. 온라인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신용카드라든가 아니면 신용카드가 아니면 뭐 현금카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샤피라든가 라자다라든가 B2C 타겟으로 하는 그런 대형 회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아까 본부장님이랑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이 저기 인프라가 개발이 되면서 이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신용카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이외에 다른 결제수단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동남아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근데 신용카드가 먼저 생기기 전에, 신용카드가 많이 보급되기 이전에, 예를 들면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이용해서 결제수단을 쓰는 게 먼저 상용화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생겨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른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회사들이 다 미국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나 마스터라든가 기존의 그 페이먼트 시스템을 미국이 사실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트랜잭션을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 중국이 사실은 QR코드를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뭘 어떻게 판매되는지,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중국이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게 QR코드가 된 거고, 상용화가 그 중국 쪽에는 많이 됐고, 그게 이제 동남아로도 뻗쳐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퀘스천이 좀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상용화는 됐지만 그거를 쓰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아직까지는, 예를 들면 필리핀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비자 마스터 카드를 받는 거를 우선시하지, 내 QR코드 안에 뭐 5,000불이 있다 6,000불이 있다, 그거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사실 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수는 늘어나지만 구매력이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티쿤 같은 경우도 제가 연락을 드려서, 티쿤 같은 사업이 필리핀에서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제가 한 계기는, 사실은 제가 사실은 본 거는 이제 B2C 시장이 아니고 B2B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들은 사실 돈이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그 내부적인 프로세스로 인해서 뭔가 잘못되면은 손가락질을 받는 거를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은 그게 오래 걸려서 그렇지, B2C 시장, 예를 들면 개인이 어떤 물건을 티쿤에서 구매하는 구매력보다는 업체들이
예를 들면 자기네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티콘을 이용해서 제품을 주문하고 자기네들의 특화된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시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이용 숫자가 확연히 늘어난다거나 그런 건 엄청 늘어나죠. 엄청 늘어나죠. 네.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얘기를 듣기는 제가 저희 회사가 이제 네트웍스는 직원들이 이제 그 일본에서 들어오는 이제 아웃소싱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봤거든요. 처음에는 저희가 원래 뭘 받았었냐면 일본의 광고 회사가 AI 시스템을 중국으로 발주를 내 가지고 그 AI로 광고를 만드는 거를 저희가 디버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광고를 디버깅 받는 거를 저희 네트워크라는 회사에서 처음 받아서 그거를 했었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샤피나 라자다나 이런 데서 서버를 증설하는 그런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ID 센터를 걔네들이 그 디지털 센터를 필리핀 자체에다 두는지 아니면 뭐 자기네들 본국에다가 두는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실질적으로는 예산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저는 몇 번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생각했던 게 한국의 ID 센터 중고가 업그레이드가 빨리 되는데 그거를 받아와서 필리핀에다가 싸게 팔면 장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에 대해서는 예측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엄청난 속도로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필리핀은 라자다하고 소피가 그 거의 대표적. 원래는 라자다가 있었고요. 그 라자다랑 거의 그 같은 거의 시기에 잘로라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 필리핀 토종인가요? 아니요, 잘로라라는 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인도 사람이 오너라고 알고 있고요. 쇼피 같은 경우는 요 근래 광고를 엄청나게 합니다. 네. 잘로라 같은 경우는 의류 전문이에요. 네, 의류 전문이에요. 근데 계속 다른 것들이 붙더라고요. 거기도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종의 그 대형 백화점처럼 네, 여러 개 붙는데 잘로라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브랜드 개념으로 계속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사들이 붙어서 그 원래 있는 유통 채널을 공유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럼 지금 필리핀도 소피가 판매자에게 수수료 무료인가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프로모션의 일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판매자, 멀찬드한테 주는 혜택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을 보면 도대체 이 가격에 나오나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서 아마 그런 쇼피가 그러니까 멀찬트한테 주는 그런 메리트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파급적으로 좀 늘어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소피가 수수료 베트남 같은 데서는 수수료를 안 받죠? 예, 무료로. 필리핀도 제가 알기로는 무료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소피가 굉장히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면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해요. 근데 뭐 이게 정보가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수수료 무료 정책을 쓰면서 기존의 수수료 유료 정책이었던 사이트도 전부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필리핀 전자상거래 시장에 한국 업체도 많이 진출했나요? 한국 업체들은 제가 알고 있는 대표님들은 원래 화장품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온오프라인 같이 믹스해서 화장품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괜찮은 업체 그 회사가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는 제가 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잘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한 분 있고요. 화장품에 관련돼서는. 근데 그분도 지금 식품이랑 다른 것들을 유통사를 통해서 런칭 받으셔가지고 같이 런칭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화장품을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같이 유통하시던 분들 중에 잘 안 되셔서 다른 쪽으로 이제 변형하신 분들이 있는 거 보면 필리핀 시장이 저는 사실은 필리핀 시장이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좀 다른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아까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원래 이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메디컬 쪽도 아니고 유통도 아니고 뭐 의료랑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메인으로 하는 게 뭐였냐면 이제 골프장, 카지노,
그다음에 호텔, 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에 그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지메이라는 회사의 부사장을 제가 한 8년 반 정도 했어요. 저는 원래 그런 그러니까 매니징을 하는 게 사실은 제 전문이지 제가 의료를 유통하고 뭐 이런 거를 전혀 모르거든요. 제품도 전혀 모르고. 근데 아주 우연치 않게 제 친구들이랑 필리핀 제 친구들이랑 그 샵을 하나 열게 돼요. 아주 우연치 않게. 그게 이제 늘어나고 그게 유통으로 번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이랑 틀린 게 뭐가 있었냐면은 저는 사실은 그게 제 생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재투자가 가능한 거죠. 필리핀 업체들의 특징이 현금으로 거래를 안 합니다. 현금으로 거래를 안 해요. 특히 B2B일 경우에는. 근데 그게 저는 예전에 거래할 때 그 업체들이 돈이 없어서 거래를 그렇게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돈이 없어서 그렇게 거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믿어서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못 믿는 거예요. 서플라이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한국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어떤 제품을 싸게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좋고 그게 좋은데 그 사람이 계속 그 가격에 그런 제품을 계속 공급할 수 있을 거라는 개런티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구매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현금을 안 주고 수표를 주고 아니면은 뭐 어음을 주고 이게 긴 트랜잭션으로 스트레치 시켜가지고 그렇게 거래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생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던 건데 그게 이제 필리핀 사람들의 이제 거래에 대한 그런 방식을 나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못 믿어서 그렇게 거래를 했구나 라고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현금으로 거래를 하자는 얘기는 하긴 하는데 웬만하면 메이저 업체들만 제가 웬만하면 현금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월 거래량이 뭐 1억 많게는 2억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 내가 물건을 싸게 줄 테니까 현금으로 거래하자. 그런 사람들은 오케이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물건 가격을 좀 더 비싸게 하지만 제가 한 달 여신을 주거나 2달 여신을 개인적으로 줍니다. 저희 회사에서.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 구조도 조금 좋아지고 그 다음에 거래도 좀 더 돈독해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피나 라자다에서 판매하는 판매자들 중에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많을까요? 쇼피나 라자다 같은 경우는 거의 공산품 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중국이고요. 근데 판매자는 수입해서 판매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국 사람이 직접 중국 사람이 들어왔나요? 직접 들어왔어요. 네. 그 로컬에서 로컬 기업밖에 등록이 안 됩니다. 로컬 기업에서 직접 판매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 로컬 기업이 등록할 수밖에 없게 돼. 예를 들면 저희가 라자를 구매하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사람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수입해서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형태가 상대가 되고 필리핀 로컬 기업이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등록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희는 판매자로 저희가 멀션들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등록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100% 일렉트로닉은 다 중국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인도도 마찬가지인데 외국 판매자가 직접 인도 아마존에 팔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해외 판매자가 만약 필리핀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 그러니까 필리핀 현지 기업만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면 그게 사실일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전히 외국 판매자한테는 굉장히 큰 장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투명이 되는 데가 싱가포르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FBA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한국에 있는 업체에서 바로 물건을 보내서 미국은 허용이 돼요. 미국은 허용이 되고요. 이게 무역업의 특징인데 무역업에서는 선진국에서는 규제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 자기 팔 물건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일본하고 한국을 놓고 보면은 일본에서는 어떻게든지 규제를 안 하려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 규제를 하려 그러고 왜냐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물건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쪽에서는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국 보호를 위해서. 우리 인도 법인, 인도의 협력사 경우는 그래서 인트라고라는
외자 법인, 자기 법인이 있어요. 자기 법인이 있는데 인도 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자 프라자라는 국내 법인을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직원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경을 넘는다는 게 되게 힘든 거죠. 아직도. 그러니까 마음대로 판매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티콘이 이제 채택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예를 들어 남 대표님처럼 현지 기업에 판매하고 현지 기업이 재판매하는 형식을 갖추는 거죠. 그럼으로써 진출을 도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점은 이제 잘 이제 모르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필리핀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럴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세금이라는 거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매길 거냐 아니면 법인이 예를 들면 수익을 낸 부분에 세금을 이제 법인세를 매길 거냐 요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개인 사용으로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200불 이하까지는 무관세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신발을 중국에서 사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신발이 200불 이하면은 인보이스 밸류가 200불 이하면은 사실 세금을 안 내고 들여오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는 물건이 그렇게 낱개로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세를 매길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루폴이 생기기 때문에 법인세를 걷어야 되니까 아마 현지 회사만 등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저기 싱가포르 쇼핑 본사에다가 확인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 같은 회사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한국 회사가 필리핀에서 물건을 팔고 싶다는 거를 대행하는 것도 대행 서비스 해줘도 된다는 얘기인데 수입해서 판매하는 형식을 갖추는 거죠. 그렇죠. 형식을. 예, 예. 그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되게 힘든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국경을 넘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생각하는 게 국경이 무너졌나 봐. 그런데 전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엄청나게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는 방식은 다른 방식을 택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마존에 보면 중국 업체가 무지 많아요. 중국 판매 물건이. 근데 이거 어떻게 파는 거냐면 저는 이제 중국이 진짜 무섭거든요. 중국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예 미국에 팔 때 미국에 자회사를 내요. 그리고 자회사에다가 물건을 다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재고를 안고 하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쌀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데 한국은 그런 배짱을 갖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미국에 법인 내고 재고 왕창 갖다 놓고 거기서 미국 안에 기업처럼 판매한다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거냐 하는 게 참 숙제 같아요. 미국 아마존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FBA 시스템 자체가 물건을 입고 해야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들 FBA 방식으로 입고 했을 때 최대 문제는 물건이 안 팔렸을 그쵸, 때 이걸 재고, 전부 예. 버리게 된다는 거고 이 문제가 또 심각해져요. 그래서 아마존은 제일 큰 문제가 하여간 장사가 좀 된다 그러면 아마존이 직접 물건을 자기가 직접 팔아버려요. 얘를 죽여버리고. 그래서 아마존은 이미 우리가 아마 네이버에서 아마존으로 물건을 팔 수 없는 이유 이렇게 검색해 봐야 돼요. 거기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특허에 가까운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근데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얘를 죽여버려요. 폐쇄해버리면 꼼짝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물건 또 팔아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FBA 방식도 철수할 때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죠. FBA 방식 같은 경우는 사실 티콘이랑 좀 많이 차별화가 되는 게 티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용화 제품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기 오더메이드 베이스잖아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이제 장점으로 바꾸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필리핀 같은 경우도 그 업체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개인이 사용 용도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업체들이 B2B 용도로 구매를 하지만 재판매를 위해서
오더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쓰려고 자기네들의 내부적인 상품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스티커를 제조한다든지 아니면 뭐 리본을 특화한다든지 이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솔직히 날개 돋친 듯 팔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컨택을 처음에 드렸던 거거든요. 그게 저희가 처음에 그 예를 들면 한국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어떤 그 클리닉이 오픈을 하면요, 저희가 처음에 뭐를 해줬었냐면은 저희한테 이제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 뭐 프로토콜 이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저희는 뭘 해줬었냐면 광고를 대행해줬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우리 프로시저를 샀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제품을 샀으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광고를 대행해 줄게.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광고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브로셔, 한국에서 브로셔, 그 다음에 스탠드, 그 다음에 그걸로 만든 뭐 부채 이런 거를 저희가 서비스로 만들어서 줬어요. 그게 줘서 그 시장이 있다는 걸 제가 감지를 한 거거든요. 그걸 보면은 기계는 안 보고 그것만 봐요. 야 이거 공짜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특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큰 업체들보다 작은 업체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뭔가 특화를 해야 됩니다. 자기네 입장에서. 그러면 그 특화라는 것 그 카테고리 안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티쿤이 가진 장점이 엄청나게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티쿤 거 분양 받아서 파셔요. 이상규 본부장님 좀 오시라 그래. 아까 오셨던 것 같은데. 다시 전자상거로 좀 다시 돌아가서 네. 아까 신용카드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동남아시아의 COD라는 결제 수단이 굉장히 대부분 그걸로 많이 이루어지고 네. 있잖아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아직 그 전자상거래에서 결제 수단 중에서 COD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필리핀을 아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COD는 말 그대로 캐시 온 델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오더를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물건을 받았을 때 현금을 내는 방식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는 필리핀이 엠포스, 모바일 포스 방식이 완전히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레딧 카드가 아직 완전히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첫 번째가 당연히 캐시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델리버리 해주면 현금을 주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QR코드 방식을 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QR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만큼의 로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뭐 한국돈 10만원에 상응하는 5,000페소를 결제해야 되는데 그 5,000페소가 제가 로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필리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식의 그 핸드폰 결제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포스트 페이먼트가 있고 프리페이드가 있는데, 포스트 페이드가 예를 들면 한 달 있다가 결제가 자동으로 오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프리페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돈을 주고 사서 그 로드를 긁어서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걸 쓰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그걸 결제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데 통신비도 없어서 결제를 그때 하는 그 구매자들이 그거를 몇천 페소씩 몇만 페소씩 들고서는 그걸 충전해서 물건을 값을 지불한다? 사실은 그거는 사실 저는 시장이 별로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보급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캐시온 델리버리가 그 대세인 이유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필리핀 업체들이 현금을 주지 않는 것과 조금 유사한 방식이에요. 제가 오더를 했는데 제품들이 거기서 중국에서 오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먼저 결제를 하면 물건이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이,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오더라도 제가 원하는 제품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경우, 제가 핸드폰 케이스가 예를 들면 쇼피라든가 라자다에서 본 그런 제품이, 중국 애들이 사실은 그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걸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실제 제가 받아보면 제품이 굉장히 조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나 안 살래 하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 멀찬트 입장에서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구매 확정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캔슬을 쉽게 하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판매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멀천 입장이 아니고 운영자, 티쿤 같은 회사의 입장, 라자다의 쇼피 입장에서는
돈 안 내도 먼저 물건 보내줄게. 왜냐하면 운송비는 자기네들이 내는 게 아니거든요. 발송자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얘네들이 구매를 안 한대?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지. 이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필리핀은 구매하면 보통 물건이 며칠 만에 오나요? 중국에서 물건을 오더하면 예를 들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 웬만한 회사에서 쓰는 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디버깅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 안드로이드 버전마다 저희가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저희가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이 사실 쇼피 라자다에서 사는 거예요. 가격을 비교해 볼 수가 있으니까. 한 보통 일주일이면 옵니다. 일주일. 크면 일주일, 작으면 2, 3일에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평균에서는 한 3, 4일 정도면 3, 옵니다. 4일 정도. 그리고 걸립니다. 그게 저기 그 시스템상에서 뜹니다. 오더를 하면 패킹했다, 보냈다, 필리핀 들어왔다, 뭐 델리버리 예정이다, 오늘 온다, 이게 옵니다. 근데 필리핀에서는 보통의 거리, 지역 간의 운송료가 얼마나 돼요? 그거는 따지기 쉽지 않은데 비쌉니다. 얼마 정도? 마닐라에서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그 제일 뭐 이노베이티브하다고 얘기되는 회사 중에 스포티파이의 이름을 따가지고 트랜스포티파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랩처럼 운송차를 불러가지고 어디다가 델리버리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마닐라 저희 사무실 클락에서 마닐라 예를 들면 마닐라 개 중에서도 하이웨이가 끝나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시내가 이제 퀘손시티인데 그거 하나만 보내도 거의 한 6만 원 정도 줍니다. 5만 원, 6만 원. 근데 통상적인 소비자가 지출하는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어 그랬을 때 보통 내는 송료는 얼마인가요? 라자다 이런 거 같은 거 어차피 송료가 다 포함되기 네. 때문에 라자다 50페소부터 있습니다. 50페소? 네. 50페소면 얼마예요 보통? 1,000원이요. 1,000원 정도. 1,000원? 기본 일반 배송비가 그렇게 책정돼 있어요. 아 일반 배송비가 보통 1,000원입니까? 근데 필리핀에서는? 이제 프로모니까 중국에서 오는 것도 더 비쌀 수 있는데 50페소 그냥 보내주는 그러니까 거. 필리핀 안에서는 50페소예요? 아니요 판매자에서 비차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틀리긴 한데 대체로. 기본 딜리버리는 50페소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품이 많아요. 제가 물론 기억하기로는 좀 다르죠. 중국에서 조그만 거 오더하면 그것도 한 그 정도밖에 안 오는 것 예.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아마 대량으로 한꺼번에 오니까 우리나라 2,500원 개념처럼 그러면 50페소가 그런 개념인가요? 거리에 따라 다르시죠? 저도 물어보는 의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 정도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예를 50페소? 들면 기본적으로 택배 비용료가 뭐 2,500원, 3,000원은 예, 그냥 예, 책정되잖아요. 그렇지. 예, 거기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평균에서는 50페소라고 예, 생각하는 근데 거예요. 50페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큰 돈이에요. 왜냐면 보통 필리핀 직원들이 밥 한 끼 먹는 가격이 50페소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이 있는데 네. 지금 생각하실 때 이제 경험해 보신 바에는 라자다에서 저희가 B2C로 할 때 시장이 괜찮다고 보시는 입장이세요? 아니면 아직은 어렵다고 보시는 그 라자다에서 물건 B2C로 팔아서 그러니까 라자다 입점하셔가지고 B2C를 하시는 방식이요. 왜 여쭤보냐면 제가 지금 하루에 한 5개씩 한 달째 사고 있거든요. 사요? 예, 사서 이제 필리핀 현지로 아는 사람한테 보내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거기 있어요. 다른 업종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타임세일로 3시간마다 올라오는데 물건이 다 100페소 미만큼만 올라와요. 200, 300도 드물어요. 그 얘기는 2,000원, 3,000원짜리 팔아야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뭐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장 궁금해서 오늘 와서 한번 여쭤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B2C 시장은 저는 안 봅니다. 그죠? 네. 계속 말씀하시면 B2B에 대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제 얘기만 해야지 다른 분들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B2C로 시작을 하세요. 보통 다 예를 들면 화장품이다. 그러면 화장품에 대한 내가 한국에서 어떤 제품을 싸게 가지고 올 수 있다. 근데 필리핀에는 가격이 이 정도 되는데 내가 한국에서 가져오면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요만큼만 붙여도 이거 엄청난 수익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B2B를 보는 게 아니고 B2C를 보시는 거거든요. B2C를 보셔가지고서는 롱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잠깐만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뭘 사세요 보통? 사서 아니요, 다 사보고 있어요. 종류별로, 카테고리별로. 뭐 주방용품, 뭐 의류, 뭐 베드, 뭐 다 종류별로. 그러니까 필리핀 라자다나 소피에서 사서 현지로 보내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그 가격이 싸다는 뜻인가요? 이게 100페소 미만에. 아니요, 가격이 싸다는 게 아니고 단일 상품 가격이 너무 저렴한 장품들만 올라온다는 거죠. 세일이나 이런 거 올라오면 우리는 10,000원, 20,000원, 30,000원대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라자다는
50페소, 20페소, 100페소짜리가 올라가는 게 그게- 메인이라는 거죠. 그게 딱 필리핀 시장의 구매력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B2C를 한국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있어서 한번. 진짜 B2C 시장은요. B2C 시장은 제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클리닉을 하다가 뭐 아주 잘 되면 판매 매각을 안 하겠죠. 근데 뭐 어쨌든 매각을 했거든요. B2C 시장은 아주 특화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B2C 시장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B2C는 소매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또. 예, 예를 들면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사업이 한국 식당 하는 건데 그 소매잖아요.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비자도 안 나오고 뭐 법인에 외국인 들어가 있는 것도 다 바꾸라고 뭐 공지가 날라오고 뭐 그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국 사람들한테 열린 시장은 아닙니다. 그럼 B2B로 갔다 그 사람들이 B2C를 하는 게 아니라 B2B 안에서 소모품을 해야 된다는 아이템을 갖게 해야 된다. 그게 어떤 아이템이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B2C와 B2B를 나누는 개념이 조금 틀리긴 한데 보통은 이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를 B2B로 보시고 비즈니스 투 컨슈머 이렇게 하고 B2C로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전에 대표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필리핀에서는 제 물건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저는 B2B라고 보고요. 그래서 소모하고 그냥 없애버리는 사람들. 물론 예를 들면 법인 대 법인이 거래할 수 있지만 법인이 사가지고 자기네가 쓰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매출을 일으키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스티커, 뭐 플라스틱 봉지 아니면 뭐 자기네 로고가 들어가 있는 테이프 뭐 이런 것들 그런 시장은 사실은 B2B지만 사실 자기네들이 그거를 팔려고 오더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명함을 필리핀에 팔 수 있을까? 이 재밌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필리핀은 실질적으로 프린팅 같은 경우는 한국에 저 개인도 이제 제품을 다 한국에서 주문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티커, 파우치, 뭐 리본, 그다음에 뭐 플라스틱 백, 그다음에 뭐 저희 회사 로고 들어간 그 뭐 테이프 이런 거 다 한국에서 오더를 하거든요. 퀄리티를 필리핀 거랑 한국 거랑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제품을 프레젠팅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필리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제 조금 더 잘해야 좋은 거잖아요. 그게 저희의 장점인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 거래처 같은 경우는 매년 중국의 광저우나 홍콩의 그 제품 부자재 뭐 이런 그 컨벤션 있잖아요. 그걸 가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네들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제품을 주문하는 게 아닌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상품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들의 사실은 이제 단점이 뭐가 있냐면 중국 같은 경우도 요즘에 퀄리티를 맞추려면 오더를 많이 해야 돼요. 퀀티가 작으면 수량이 작으면 실질적으로 중국 애들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퀄리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티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소량 다품종 이런 거에 그 메리트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저기 의류를 팔 수 있으면 필리핀에 팔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국 의류를. 의류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그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거래처가 또 일본에 있다 보니까 그 저희 또 거래처의 이제 메인 회사가 의류 업체거든요, 일본에. 그 회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본에 굉장히 많은 그 소규모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젊은 우리나라 10대, 20대들을 타겟으로 한,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그 네이버에서 검색되어 있는 내용을 저희한테 쫙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 그 구매자들 10대, 20대 층에서 이런 브랜드들을 찾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일본에서도 완판돼 가지고 한국에 못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구매 전환율이라고 하잖아요. 서칭을 하면 구매 전환율이 보통 1% 2%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80%가 넘는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살려고 벌써 찾아보는 거거든요. 근데도 없어서 못 사는 브랜드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시는 티쿤처럼 한국에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서 필리핀도 사실은 저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던 일이랑 조금 많이 다른 일이라서 그리고 저는 또 필리핀에서 어떻게 보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상대로 한국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국의 어떤 뭐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브랜드 이미지에 특화돼서 영업하고 이런 걸 사실 안 믿습니다. 필리핀에서는 100전 100패합니다. 그런 거는. 그거는 누가 해도 못해요. 그건 예를 들어서 뭐 지드래곤이 엄청 유명하다 필리핀에. 지드래곤이 직접 와서 사업해도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 왜 그러냐면 구매 시장이 아예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드래곤이 유명해서 어떤 그 필리핀 브랜드에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홍보용으로는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가지고 어떤 제품 라인군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대박을 친다? 사실 좀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이 들어올 때 뭐 어떤 연예인들이랑 특화돼 있고 뭐 어떤 연예인이 디자인하고 사실은 제가 뭐 사업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사실 그런 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장에서 기름밥을 드시고 인쇄를 하셨던 분들의 사업 내공이 훨씬 그런 사람들보다는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사실 저도 그런 취향의 일을 차라리 하려고 하지 그 뭐 한국에서 뭐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뭐 삐까뻔쩍하게 뭐 연예인들 뭐 하고 전혀 저는 사실 그게 더 힘든 일이고 구매력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허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장품을 예를 들면 저도 집에서 저희 와이프한테 이게 얼굴 닦는 거를 쓰는데 뭐가 안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얼굴에 여드름이 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쓰지 말아야지. 근데 제가 얼굴을 닦는 것만 해도 5개 6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상품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저는 쓰는 건데 저는 그게 하나가 그러니까 5개 6개가 있어도 저는 6개 7개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필리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쓰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스킨 토너를 A라는 제품을 써요. 근데 B라는 제품을 구매를 하려면 저는 A를 포기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걸 하나 더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살 돈으로 B를 사는 거기 때문에 B가 나한테 안 맞으면 저는 꽝이에요. 그러니까 소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허세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물건 팔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되지만 좋은 건 뭐냐면 한번 팔리기 시작하면 계속 팔린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제품이 진짜 내공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팔리는데 그게 어떤 뭐 반짝하는 뭐 그런 거를 야 이거 한국에서 진짜 히트했고 홍콩에서도 히트했으니까 필리핀에서도 진짜 히트할 거야 그러면 저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속으로는 그러죠. 너나 해. 백날 해봐라 되나 그게 사실은 안 됩니다. 필리핀. 잠깐 저기 그 티쿤은 한국에서 필리핀까지 물건을 보낼 때 킬로그램당 얼마예요? 지금 조사 중이라 준비 중입니다. 지금. 네, 다른 나라 비슷한 인도네시아는 얼마였죠? 보통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대략 지난번 싱가포르는 얼마였어요? 싱가포르? 싱가포르이 6,000원에서 한 9,000원 사이 정도 되고 킬로그램당 6,000원에서 9,000원이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한 4일 정도 잡았어요. 4일 정도 잡아서 도화 투 도화인가요? 예, B2C였으니까 고객한테 직접 배송되는 거. 그럼 비행기인가요? 예? 비행기로 가는 건가요? 비행기로 가면서 국내에서 출발해서 싱가포르 소비자 손에 도착할 때까지 4일에서 5일이고 7,000원 정도였다고 보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이제 사업 혹시 판매할 거 구상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대차 없을 거거든요. 인도네시아나 뭐 필리핀이나 큰 차 없을 거예요. 그럼 대략해서 4, 5일 걸린다. 그리고 도화 투 도화, 그러니까 도화 투 도화일 경우, 그러니까 소비자 손에까지 도착하는데 6,000~7,000원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일단 기획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가격이면 필리핀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가격입니다.
필리핀에서 지금 항공으로 저희가 물건을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키로당 15,000원에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설명회 때도 늘 말씀드리는데 해외 직판할 때 늘 혼란스러운 게 이 대목이에요. 뭐냐면 사람들은 일본에 보낼 때 배 운송비를 소매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EMS, DHL 소매로 보내기 때문에 당연히 2만 원, 3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도매로 보내는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도매로 보내기 때문에 일본에 보낼 때도 오늘 보내서 내일 도착하는데 킬로그램당 6,000원에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소매가가 전제가 된 거고,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보내는 운송회사하고 계약할 때는 우리는 100km 단위로 보낼게. 아예 우리 건 100km로 치고 해. 그리고 그랬을 때 1km에 얼마에 줄 거야. 이렇게 통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하실 때도 소매로 따지면은 진짜 장사 못해요. 근데 내가 100kg가 됐을 때 이 가격으로 처음부터 제시를 하는 거죠. 가격을 책정할 때도 그렇게 해서 맞춰 나가는 게 장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남아도 지금 대개의 나라는 4일에서 6일 도하 투 도하로 7,000원에 떨어진다 킬로그램당. 근데 여름 옷은 동남아에서 겨울옷 안 입는다고 치면 600g 포장해봤자 한 1kg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감안하면은 내가 팔 수 있을까 없을까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옷도 필리핀에서 팔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 외국 나가는 수요들이 조금씩 늘고 있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서 외국 나가는 수요 중에 생각해보시면 간단해요. 필리핀에서 예를 들어서 돈이 있는 사람이 관광을 간다. 근데 하와이로 갈까요? 그러 재밌네, 그죠? 일본에 눈 보러 가자. 한국에 스키장 가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외국 저기 겨울옷이 팔리죠. 하긴 뭐 베트남 같은 데도 자라 H&M 이런 데 가면은 겨울 되면은 그 시즌 그 옷이 똑같이 걸립니다. 베트남 같은 데도 뭐 10도 떨어지면 겨울옷 입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대표님 수입하실 때 안전검사 같은 거나 이런 통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묻지마로 가는 거 빼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묻지마로 가져오는 경우도 많고요. 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들여오고요. 그 다음에 약품 같은 경우는 묻지마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물건을 받아서 파는 사람들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보톡스를 델리버리를 해줘야 돼요. 보톡스 오더 저희가 만약에 뭐 1000개를 받았어요. 1000개 보톡스 오더를 하면 뭐 몇천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몇천만 원 나오는데 하루 안에 안 들어오면 상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보톡스를 못 씁니다. 못 써요. 그러면 걔네들한테 야, 상온으로 해가지고서는 안전하게 승인 받아가지고 델리버리 해줄까? 그러면 미쳤냐? 빨리 갖다 줘. 이렇게 얘기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저희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소비자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제 경험으로는 해외 거래할 때도 진짜 불법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 천라지망이라고 나라의 법이 허술한 것 같아도 진짜 곳곳에 뻗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모르고 환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 주고 일본에서 받고, 근데 5년 뒤에 세금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언제 건데 이게 걸렸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추적을 당하더라고요. 5년 전 것까지 계좌 추적으로. 그리고 핸드캐리어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핸드캐리어가 불법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핸드캐리어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 신고하면 되니까. 근데 핸드캐리어는 그 구매 이력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소비세를 낼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겨서 또 나중에 가만히 있다가 5천만 원 벌금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급하다 그러더라도 이 불법 행위를 하는 거는 정말 자살행위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하지 않고도 되는 일을 해야지 불법으로 해야 되는 일은 아예 처음부터 손 안 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필리핀 아니라 일본 어디든 그 사람들도
다 법 지키고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서로 지키고도 경쟁력인 상품이 무지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대담하는 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파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황만 서로 듣는 거고, 방식은 우리가 또 개척하면 무척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 진짜 팔고 싶으면 창고 입구해놓고 팔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안전검사 받고 들어가는 게 문제니까. 안전검사 어떤 제품을 핸들하세요? 뭐 화장품도 뭐 종류 안전. 다 가리지 않고 해요. 한국하고 좀. 근데 이제 그렇게 안전검사를 받아야지만 되는 아니 거면 받고 가야죠. 안전검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관에 대한 안전검사는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판매에 대한,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FDA를 등록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 판매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필리핀에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기계만 블루솔루션 메디컬 이퀴프먼트에서 직접 핸들링 하고요. 블루솔루션 네트워크스 필리핀에서는 판매에 대한 프로모션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구매자가 저희한테 오더를 하면 한국에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필리핀에 있는 저희 회사는 쏙 빠지는 거예요. 쏙 빠지고 너는 한국에서 구매한 거고 한국에서 저희가 물건을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품을 재판매하려면 자기네들이 등록해서 판매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수입하는 다 것도 자기네들이 마찬가지예요. 수입하는 거니까. 통관이 되려면 안전검사가 필요한 상품은 있어야지 통관이 되잖아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힘들지 않다는 건 B2C, 방법이 B2C일 때 말고는 다 검사 맡아야 되죠. 화장품은.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구매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파리에 있는 어떤 향수를 사는 게 문제 안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다만 이게 15만 원 이상일 때 관세를 내야 된다는 거 말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다만 이게 재판매할 때, 그렇죠. 예, 재판매 내가 사서 또 파는 행위, 이럴 때는 무조건 신고해야 허가를 돼요. 받아야 돼요. 예, 그런 건 허가를 받아야 근데 돼요. 이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대신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필리핀의 화장품을 한국에서 필리핀 소비자에게 팔겠다. 이건 돼요.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뭐 별 문제가 없는.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경우는 MSDS가 웬만한 거 다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관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여요. 왜냐면 이건 세금에 대한 문제니까. 통관해서 잡는 거는 이 제품이 최종 소비자일 때. 아니요. 예를 들면 그 아까 전에 구매자가 오더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1000개를 주문을 했어요. 그 보내서 MSDS를 송부해가지고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통관을 하죠. 통관해가지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재판매할 때는 당연히 필리핀 허가를 비파드 안에 있는 이제 FDA에다가 그렇죠. 승인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가지고 와가지고 써서 소모해서 그냥 없앨 때는 제가 알기로는 안 봤는데 요즘에 계속 스트리트 캐지고는 있어요. 계속 스트리트 캐지에서 FDA 자체에서 니네 이거 허가된 제품들 쓰고 있냐 이렇게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곤란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수입과 판매를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근데 판매하시려고 들여가서 물건을 직접 판매하시는 게 아니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A라는 업체에서, 한국의 A라는 업체에서 어떤 독점을 받지 않거나 저희가 물량을 개런티하지 않는 이상 저희한테 익스클루시브 컨트랙을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저희는 물건을 유통하는 입장에서 구매자가 원해서 구매를 하는 거니까 저희는 필리핀에서 중개까지만 해주고 빠지는 거죠. 그러면 한국 회사에서 보내서 받아서 자기네들이 통관해가지고선 진행을 하는 거고, 이 제품을 우리가 마음먹고 이 제품 우리가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개런티 해가지고 판매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등록을 하고요. 근데 지금 추론을 해보면 필리핀도 제조가 강하지 않잖아요. 외국 상품이 많지 않아요? 거의 다 소비재? 수입 제품에 의존하죠. 근데 한국 상품들이 왜 거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 상품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필리핀에서 수입해서 재판매하는 형식인가요? 네. 근데 그런데 주로 뭐가 팔리나요? 그 한국 제품 들어간 게 많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나요?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잘 구분이 안 가는 게 왜 그러냐면, 필리핀 사람들이 요즘에는 추세가 뭐냐면 OEM으로 많이 진행합니다. 네, OEM으로 많이 진행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브랜드를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지금 필리핀에 이제 소비층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소비층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다단계 있죠. 이런 것들이 필리핀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필리핀 유통업체가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많다는 뜻이네요. 네, 점점 그런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결국은 그 방식 예전에는 중국에서 가지고 왔었는데 퀄리티가 안 맞으니까 한국에서 예를 들면 크림 같은 거 드럼으로 띄어다가 자기네들이 담아가지고 판매하고. 제 생각에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주방에서 출발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저는 화장품 이렇게 품질 자꾸 따지는 거 말고 주방용품 이런 것처럼 공산품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옷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필리핀 사람 체형에 맞춰서 옷을 제작하지 않잖아요. 한국에서. 이게 장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리핀 인구가 지금 1억이 좀 넘죠. 그러니까 1억을 겨냥해서 필리핀 사람 체형에 맞는 옷을 제작해서 팔겠다는 사람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막 몇천 개 의류 판매상들이 활동하지만 필리핀 겨냥에서는 아무도 안 한다는 현실이 오히려 답답한 현실 같아요. 시장 가격이 안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렇구나.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아. 그리고 중국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액이 한국 제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고민이네. 공산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다이소 같은 경우 일본 다이소나 아니면 일본의 그 뭐 백엔샵 이런 개념의 샵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미국에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미국 달러샵도 많이 있었어요. 그 시내에는 달러샵들도 있었는데 달러샵들이 점점 없어지고 다이소만 남는 이유는 저도 사실은 다이소도 중국에서 물건을 띄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이소도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제품들을 한국에서 서플라이어들한테 받는 것들도 많고, 근데 사실 한국 업체들도 중국에서 제조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제 중국 업체랑 조금 다른 게 이제 QC가 좀 다를 것 같고요. 좀 더 스트릭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한테도 팔아야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퀄리티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좀 더 높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경쟁력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품을 볼 때 이게 무슨 스타성이 있다, 누가 유명한 사람이 연계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업에서 진짜 생업으로 이어나가셔서 거기서 진짜 그 득도하신 분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뒷군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필리핀 시장도 아마 그런 분들이 성공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필리핀이나 동남아 쪽은 한국 옷은 진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불가능한 것보다는 일단 시장 가격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맞추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필리핀어들이 그 물건을 소싱을 해서 본국으로 보내요. 네. 그 사람들이 거기 맞춰가지고 그런 판매를 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익성이 괜찮죠. 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 봤을 때는 그 금액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필리핀이 살아보시면은 더, 뭐 사셔도 모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해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웹사이트를 보다가 그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거랑 같이 이게 막 사무실에서 혼자 밤에 보다가 스타일란다가 필리핀에 없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막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 같았으면 집에 가서 마누라 깨워가지고, 마누라 스타일란다가 뭐야? 스타일란다 괜찮아? 필리핀가 좀 될 것 같아? 이랬을 것 같은데, 사무실 나오면서 들은 생각이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마 가격적인 부분이 아마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이 굉장히 좀 특이한 나라예요. 소비에 있어서는. 제가 이 소비에 대한 아까 전에 스킨 같은 거 설명드리면서 이거를 쓰고 있는데 딴 거를 구매하려면 이게 좋다는 확실한 개런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제가 이거 산 거를 포기해야 되니까 더 이상 못 사는 거예요. 딴 거 살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쓰고 다음 거 사야 돼요. 그런 상품은 죽었다 깨라도 이제 안 팔리는 거죠. 왜냐면 또 그런 거는 또 무지하게 빨리 퍼져요. 예를 들면 뭐 어디 서비스가 이상하다, 제품이 이상하다, 이런 것도 무지하게 빨리 퍼져요. 일단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죠. 이제 어느 정도 개요는 들은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도 전부 참조 사항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각자는 이런 정보를 얻어서 자기가 활용하는 거지 이게 뭐 정답을 내는 게임 거의 토론회는 아니거든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대표님이랑 식사하기 전에 저희 경쟁사들이 이거 보고서는 쟤네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걸 카피하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거 카피해도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좀 특이성이 있어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사실 필리핀에서 많은 한국분들이 옛날에 제조를 하셨었는데 그 제조가 사실은 국내 시장을 위한 제조가 아니고 다 해외 시장, 특히 뭐 미국의 쿼타 받으셔가지고서는 뭐 봉제 공장에서 예를 들면 뭐 갭이라든가 뭐 저기 타겟이라든가 이런데 오더 받으셔가지고 그 쿼타 받으셔가지고 수출하는 그 봉제 그런 거 말고는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크신 분들은 이제 뭐 식품, 한국 식품 같은 것들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안 쓰는 전자기기, TV 같은 거 특히 완전히 고물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그냥 다 뜯어가지고 2개 뜯어가지고 하나 만들어가지고 판매하시고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재 시장이거든요. B2C 시장이에요. 이게 사간 사람이 고장나도 뭐라고 컴플레인을 못하는 시장이에요. 저는 지금 사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는 그 제조사들이랑 컨택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조립 공장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런 부분이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서 야 이거 만약에 시작하면 진짜 완전 애기 걸음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 근데 저는 사실 그거를 제조 공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건을 팔 때 기계 같은 경우는 장비 같은 경우 팔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애프터 서비스 어떻게 되냐, 고장나면 어떻게 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공장을 보여주면 우린 여기서 다 제조하니까 보내라 그냥 우리가 알아서 고칠 수가 있다 라는 그 타이틀이랑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기 특히 레이저 장비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서 하는 업체들이 전혀 없어요. 그건 관련된 업체도 인더스트리얼 레이저 관련 업체들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면 좀 이력이 좀 쌓이면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매출이 한 100억, 200억 정도만 되고 수익률이 좀 받쳐주면 지금 정도만 받쳐주면 한국의 의료회사에서 상장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100% 외국인 지분이니까 인수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있어요. 뭐 그런 거를 생각하긴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래요. 특히 필리핀 사람들이 야 네가 한국 제품 가져오니까 내가 사주는 거지 네가 필리핀 제품 만드는데 내가 왜 사줘야 되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요 근래 저희 직원들이랑 얘기했을 때는 아 이거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리스크를 좀 감수하려다 보니까 야 이거는 미친 짓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희 거래처 한국의 거래처 이제 제조하시는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조하는 업체는 1%는 성공하고 95%는 다 망한다. 영업하는 회사들은 90%는 먹고 살고 10%만 망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잘 염두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가 모르는 부분은 사실 저도 잘 안 하려고 해요. 저도 워낙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뭐 사기도 당하고 힘든 일이 많았었어 가지고 사실 이렇게 쉽게 결정하기가 하면 할수록 더 힘들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크든 작든 제조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해서 이뤄내신 분들이 제품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높게 사고 사실 티쿤이라는 거를 높게 사는 이유가 그런 노하우가 응축되어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영업적으로 필리핀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도 하는 얘기지만 제조 회사라고 해서 모든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저도 당연히 제조를 했어야죠. 근데 저는 유통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조하는 사람은 아니고. 근데 제조가 아닌 유통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네 분명히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제조 이게 조금 틀리긴 한데 조금 저희는 좀 다각화할 수 있는 방향이 조금 많고 다양화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뭐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면 손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조랑은 좀 틀린 부분이 좀 많고 제조 같은 경우는 결정해서 진행하면 되든 안 되든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통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만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셨던 제조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또 제조에 몰입하시던 분들은 그 제품에 대한 그 애정이 너무 또 깊으셔가지고
이게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고 그거를 아주 냉철하게 보시는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저도 저희 아이템 중에 정말 좋은 아이템이 아닌데 좋다고 생각해서 몰입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을 그만큼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에 저희도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광고를 하고 뭐 거래처들을 만나러 다니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니즈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제조를 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유통을 하시는 분들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기존의 티쿤을 봤을 때는 필리핀 시장에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사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업체들이. 그래서 아까 전에 대표님이랑도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 B2C든 B2B든 상관없다.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종합몰 개념으로 이제 보시니까 티쿤을 이제 종합몰 개념으로 보니까 그 안에는 B2C 제품도 있고 B2B 제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필리핀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구매력이 낮다고 그랬잖아요. 구매력이 낮다는 거는 자기가 리셀러의 포지션에 있건 디스트리뷰터 포지션에 있건 임포터의 포지션에 있건 항상 뉴 서플라이어를 다이렉트 서플라이어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만 빈틈을 주면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직거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품 자체에 이름이 있고 자기네들도 광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그런 자기네들이 직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베네핏을 분명히 줘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그걸 이제 서비스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오더하면 뭐 광고도 대신 해주고 뭐 이것저것 만들어서 주고 뭐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하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근데 이게 B2B 저희들도 얼마 전에 저희 직원들이랑 이번에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저희 직원들이랑 다 같이 스워트 아날리시스라고 저희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 기회 요인, 그 다음에 뭐 위험 요인 이걸 나눠가지고 저희도 토론을 좀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봤는데 저희도 아직까지는 B2B다, B2C다 완전히 저희가 아주 완전히 장착된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 제품을 구매하는 업체들도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B2B 거래만이 아닌 B2B 중간에 있는 거래를 어떻게든 성사시키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파레토 법칙이라고 해서 저희 매출을 딱 보면 진짜 20%의 메인 클라이언트들이 80%의 매출을 내줘요.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 이거 거래처 따이면 작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콜센터를 인수해 가지고 B2B만이 아닌 B2C도 해야 되고 리셀러들도 모집해야 되고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거냐. 우리 지금 전부 다 예를 들면 뭐 100개 1000개 사는 가격인데 이걸 그럼 낮춰야 되는데 너무 다 제너럴해지고 거래처들은 사실 그러면 컴플레인이 나오기 마련이고 너 왜 내가 물건 파는 데한테 직접 팔아가지고서는 가격 나보다 더 싸게 주는 거야. 너 나 죽으라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가격 노출을 잘 안 하거든요. 제품에 대한. 왜냐면 가격 노출이 사실은 그게 모든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메리트가 응축돼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대표님한테 여쭤봤던 게 그게 나중에 충돌하지 않을까요? B2B와 B2C 시장이 충돌하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그 아도프린트의 그 명함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황이 조금 틀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필리핀에서 그걸 하면 제가 디자인을 다 받아서 할 생각을 원래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요 얘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긴 한데 하여간 나중에 좀 더 얘기하고 일단 질문할 거 있으세요? 직접 오셔서 궁금하셨던 거?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만큼 얘기를 다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원래 이렇게 무슨 결론 내리는 자리는 아니니까. 다만 뭐 저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이게 사실은 티쿤은 일본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다른 나라 중에서 필리핀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말레이시아나 최소한 말레이시아, 호주 쪽은 진출이 쉬운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근데 필리핀은 전혀 손도 못 댔던 영역인 것 같고 또 진출한 업체가 여전히 많지 않아요. 한국은 일본 뭐 동남아 다 따져도 제가 봤을 때 직판하는 업체가 100개 안 됩니다. 한국에서 해외로 직접 판매하는. 뒤집어서는 무주공산이란 얘기기도 해요. 나가면 정말 대박이 날 수 있는 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필리핀도 제 판단으로는 방법을 약간 개선하면 여기 무주공산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약간 어렵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가요. 약간만 어려워도 한국 업체도 안 들어가고 일본 업체도 안 들어가고 막 안 들어가는 곳이라고요. 또 한국은 특별히 강점이 있는 아이템들이 또 있어요. 그걸 갖고 나가면 충분하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뜻밖이지 않습니까? 명함이 필리핀에서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말레이시아의 스티커가 한국 스티커가 진짜 경쟁력이 있거든요. 근데 꼭 스티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또 어느 사회나 제일 낮은 층이 구매하는 것과 중산층이 구매하는 것과 상층부가 구매하는 상품이 구분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 상품이 가지는 독특한 강점이 뚜렷하고 또 정 안 되면 진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해서 팔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이런 그런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필리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저소득층이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보통 소비재 제품들이 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다 비쌀 수밖에 없는 게 같은 브랜드를 놓고 따져도 다 비싸요.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 판매되는 이니스프리가 필리핀에서는 뭐 1.5배, 뭐 1.8배, 뭐 2.5배 막 이렇게 팔리는 이유가 소비재들은 다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뭐냐면 경제적 이론인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500평짜리 나이키 대리점을 한다고 치시면 500평짜리 나이키 대리점을 하려고 500평을 빌리고 공사를 하고 물건을 넣는 거는 비용이 필리핀이나 미국이나 비슷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저기 뭐야 위치에 따라서 임대료 조금 차이 나는 것 말고는 공사비, 제품비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미국이 잘 사는 나라, 예를 들면 뭐 나이키 대리점으로 보면, 리바이스 대리점으로 보면 미국이 제품이 더 쌉니다. 그 이유는 내장 객이 훨씬 더 많고 판매율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낮게 책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더 들어오는 사람이 적고 판매하는 구매자가 적기 때문에, 수가 적기 때문에 가격을 맞추지 않으면 그 매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거는 어느 경제적 논리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제품들이 저소득층 국가에서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거고, 어떤 업종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괜찮은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저가 제품을 보세요. 저가 제품을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저가 제품이 훨씬 더 경쟁력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뭐 쇼피 뭐 이런 데 라자다에 올라오는데 100페소, 200페소 뭐 이런 거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팔리기 때문에 라자다에서도 올라오는 거예요. 걔네들도 저희 그러니까 디버깅 한 것처럼 AI를 쓰거든요. 빅데이터를 아직 쓰지는 않는데 AI를 쓰는 걸로는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도 모니터링 해보면 싼 제품이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송비는 그게 구매자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자가 내던 판매자가 내던 쇼피나 라자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내는 게 아니니까 건당 트랜잭션 자체가 올라가는 게 자기네들 회사 밸류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트랜잭션 밸류를 못 높이기 때문에 그 트랜잭션 퀀티로 메꾸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를 많이 해서 야 우리는 트랜잭션이 이 정도 일어나 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아마 그쪽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를 양보다는 질로 언젠가는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될 건데, 그걸 필리핀의 구매자들이 구매력이 늘어나는 거를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릴 겁니다. 질문이 없으면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필리핀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제가 막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서 뭐 이제 뭐 직원들 좀 데리고 이제 그냥
사실 아직까지도 계속 걱정해요. 뭐 매달 뭐 월말에 돈 맞출 때 야 뭐 결제해둘 돈이 뭐 이렇게 많아 뭐 그거 하고선 일이 뛰고 물론 뭐 지금은 사실 뭐 이제 막 큰 돈을 빌리러 다녀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그냥 어디 전화해서 형 나 3일만 쓰고 줄게 좀 보내봐 이렇게 하면 이제 회사가 충분히 돌아가는 상황이고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핫한 아이템 막 이런 거보다는 그 노하우 진짜 결실 있는 노하우 있는 제품들이 시장에서 꾸준히 팔리는 거는 그 부분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해보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런 거 저랑 사실 정확한 그런 카테고리 매칭이 안 돼가지고 사업을 이제 같이 못 해본 그런 친구들 중에 예를 들면 멀천다이저 입장에서 스타벅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스타벅스라든가 뭐 큰 업체들한테 제품을 서플라잉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그게 뭐 뭐죠? 그거 뭐라고 부르죠? 그거 텀블러? 예, 뭐 텀블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거기 들어간 테이블 뭐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거 하는 친구들 보면 그 친구들도 중국에서 손을 띄고 싶어하는 뉘앙스를 계속 해요. 그래서 저한테 한국에는 그런 거 근데 저랑 분야가 틀리니까 시간 없어 이렇게 제가 농담하고 그냥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지긴 하는데 그런 것들만 봐도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티쿤이 이게 어떻게 보면 티쿤의 그 외형의 옷이 B2C보다는 B2B로 완전히 다 갖춰지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적더라도 구매 전환율이 확실히 높은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서비스에 장점이 있다고. 그게 사실 서비스가 다른 게 아니고 가서 얼굴을 보고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신임을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물건을 뭐 유통하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B2C면은 매번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고 B2B면은 한 번 신뢰가 생겨가지고 거래가 생기면 계속 그게 지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몸뚱아리 하나고 한국 직원 있어봐야 걔네들 또 나가서 영업하라고 그래도 사실 빈둥빈둥하지 그 뭐 직원들이 뭐 자기 목숨 걸고 영업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B2B에 갑옷을 장착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필리핀에서는 더 메리트가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B2B와 B2C의 충돌이 있을 때는 그걸 가이드라인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뭐 다행히 또 이제 티쿤이 공급하는 제품들은 필리핀에서 이렇게 먹힐 수 있는 것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분양 받으시기를 진짜 권해드려요. 뭐 티쿤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해보니까 충분히 어디서나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24일날 공기간판 분양 설명회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간판 제조하는 사장님이 오셔서 이 공기간판도 막상 사장님이 설명하는 거 보면 제품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동계올림픽 했는데 동계올림픽 수호 반디 조형물 이것도 다 그 벌룬코리아에서 수주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옥상에 설치하는 커다란 조형물 이게 공기간판이기 때문에 무게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기간판은 지금은 실내 장식에도 많이 써요. 행사장. 그래서 저는 거리에 설치하지 못하는데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일날 공기간판 사장님이 직접 설명하실 거고 또 하나 25일날 그 다음 날은 제가 이제 급하게 잡았던 거는 그 이후는 우리가 전부 놀아요. 왜냐하면 일본 지금 세왕 즉위식 하잖아요. 세왕 즉위식에서 우리도 공쳐요. 너무 오래 놀아서 그냥 그것까지 끝내고 저희도 쉬려고 합니다. 근데 스티커는 한국이 최강이에요. 동남아 쪽에 나가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 품질까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 쪽은 한국이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스티커는
공기 간판만큼 해외 진출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그거도 25일날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오셔서 또 진짜 분양을 꼭 받으셨으면 저도 보람 있고 또 여러분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분양을 받는다는 의미가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이트, 그러니까 쇼핑몰 하나 만들 때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쇼핑몰 그거 뚝딱뚝딱 만들면 되지 않아 하는데, 스티커 쇼핑몰 정도를 제대로 만들려면 정말 1억 이상 들어가요. 거기에 컨텐츠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 쇼핑몰하고 달리 스티커 쇼핑몰은 어떤 게 있냐면 파일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파일을 주고받아야 되고 또 발주를 해야 돼요. 이거를 손으로 하면은 100개 주문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 일하기가 싫어져요. 이걸 전부 자동화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스티커 수발주 프로그램은 티쿤께 세계 최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공짜로 그냥 쓰셔라. 공짜는 아니고 1,000만 원을 받고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스티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10년 동안 한 10번 거래처를 바꿔요. 제조사 안 맞아요 이게. 그렇게 아주 잘 관리된 제조업체를 통째로 넘겨줘요. 우리가 중간에 끼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누가 우리 걸 분양받겠다 그러면 사이트도 다 주고 거래처도 다 넘겨주는 거예요. 거래처도 다 넘겨준다? 다 넘겨줘 버려요. 우리는 그럼 뭐 먹냐. 티쿤은 시스템 이용료만 받아요. 우리는 원래 그 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걸 다 드리는 거예요. 공기 간판도 여러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기 간판 사이트를 다 만들려면은 정말 세월 다 갑니다. 그리고 제조사 만나지도 못해요. 제조사하고 이 협의를 다 끝내는데 우리가 몇 년 걸린 거잖아요. 제조사도 다 넘겨드려요. 우리는 중간에 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끼니까 우리도 힘들고 다 힘들어지더라고요. 그게 티쿤이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을 분양하시는 건가요? 네, 다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거는 일본에다가 납품하는 건가요? 일본에 팔던 걸 시스템 그대로 해서 필리핀에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말레이시아에 팔 수 있도록. 일본은 그대로 계속 팔고 우리 걸 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필리핀에 그거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다 주시고 저희는 그러면 영업해가지고 영업 마케팅만 하면 되는 거죠. 말레이시아도 똑같이. 그래서 동남아는 한국에서도 돼요. 왜냐하면 시차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 그러면 이 시차가 발생하는 데다가 저는 이제 그 나라에서 하라는 주의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그 필리핀에 아는 사람한테 이 사업을 하라고 권해주면 되는 거예요. 스티커는 그날 또 말씀드리겠지만 발주하고 인수, 검품, 포장, 배송까지 책임져주는 대행사가 또 있어요. 우리 회사. 직접 하셔도 되고 직접 하기 싫으면 이쪽에 맡겨도 되고. 그래서 티쿤은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일이거든요. 그렇게 그걸 분양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제가 우리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었던 게 현수막 사이트예요. 현수막 사이트도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죠? 지금 대부분의 사이트는 수동 견적이에요. 뭘 해주세요. 이거 뭐 3m, 8m짜리 품질 이름이 뭐가 있어요? 데드롱? 타볼린으로 타폴린도 있고. 타볼린으로 3m, 5m짜리 만들려면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면 외국은 다 그걸 수동으로 답변해 주는데 한국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다 자동화 시킨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우리도 자동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9개월이 걸리더라고요. 9개월 걸려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몇 년을 다 그걸 보강한 거예요. 리뷰 기능이며 이걸 통째로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공짜로. 소스도 다 주시나요? 소스도 다 드려요. 근데 그 소스 가져가볼 때 쓸데없으니까 줘도 소용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왜냐하면 개발을 티쿤이 유지 보수를 계속 해주니까 개발자가 필요 없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티쿤이랑 저희 회사랑 합이 좀 잘 맞네요. 왜냐면은 팔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요, 영어권 국가에 누가 하고 싶은데 그 시차가 안 맞고 커스터머 서비스를 그렇죠. 영어로 해줘야 되고 그거를 그렇죠. 저희가 아웃소싱 받으면 되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원래 하는 일이 아웃소싱 받는 거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저희 BPO라는 게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이니까 저희 직원들을 고용해가지고 그걸 가르쳐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스티커하고 공기 간판도 정말 좋은 아이템이고 티쿤에 그런 아이템이 많아요. 티쿤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얘기한 건 예를 들면 그 원단 의류 원단 50m 단위로 50m짜리로도 디자인해서 자기가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앉혀서 원단을 제작해주는 서비스가 리얼 패브릭이에요. 그것도 분양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아이템이 없는 분은 그냥 분양받아서 파는 게 무조건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저는 간곡히 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해보면 우리 같은 회사 하나만 제대로 살면요, 우리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같이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질문. 네. 남 대표님이 지금 갖고 계시는 법인이 외국계 법인입니까, 아니면 필리핀 법인입니까? 필리핀 법인도 있고 외국계 법인도 있고요. 다 네. 혹시 그러면 티쿤에서 협영사 역할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게 어떤 포지션이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는 사실 티쿤 사업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제품의 핵심은 다품종, 소량 생산, 퀄리티 맞춰서 가격이 메리트 있는 B2C 클라이언트들이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딱 그 타겟 라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그 분양에 관련된 그런 그 말씀하실 때 제가 이거 필리핀에 내가 해야겠다 이런 동의하시면 하려고요. 네, 저 지금 생각 중이에요. 가장 큰 애로사항이 결국에는 배송이랑 결제 시스템이거든요. 네. 결제 그 현지에서 법인 계좌를 받고 결제를 받고 그런 부분들을 한국으로 송금해주고 네. 배송도 진행하실 수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에서 물건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서플라이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 저희가 오더를 하고 선오더를 하고 저희한테 물건을 보내주고 저희가 판매가 되던 안 되던 월말에 저희가 입금 처리해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독점을 받은 건 아닌데 독점을 받은 회사가 그 회사보다 저희가 잘 파니까 저희한테 위탁 대행을 맡기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입해가지고 니네들이 창고에 넣어줄 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팔고 팔린 만큼 결제 월말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생짜 배기로 저희가 현금을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물건을 판매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요런 복합적인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대표님과 제가 식사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물건을 다 사서 할 수가 없어요. 제품이 저희가 인벤토리 저희가 이커머스 사이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인벤토리를 해보니까 600개가 넘어요. 근데 어떤 제품은 떨어지고 어떤 제품은 밸런스가 안 맞고 그거를 매번 또 운송료 들여가지고 가져와가지고서는 장고 재해놓는 것도 창고도 조그매 죽겠는데 그거 관리도 안 되고, 지금까지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겪은 게 좀 많아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에 미팅하러 왔는데 그 직원이 그러니까 그 어드민의 그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이 회사 돈을 좀 이제 만졌어요. 직원들 월급도 올려가지고 자기가 뒤로 받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한국 나갈 때 저희 와이프한테 아무래도 돈이 안 맞는다, 네가 좀 봐라. 그러고서 제가 나가면서 저희 와이프한테 그걸 주고 갔는데 저희 와이프가 좀 깐깐한 스타일이거든요. 사무실에 와서 몇 마디 해보니까 얘네들이 겁을 벌써 먹은 거예요. 야 이거 사장 돌아오면 다 뭐 된다 이래가지고 짐이랑 컴퓨터랑 다 들고 날아버린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제가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미팅하고 있는데 저희 신규 직원,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직원이 애들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CCTV로 실시간을 불러니까 CCTV가 다 끌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한테 시켜가지고 한국 직원 시켜가지고 빨리 창고에 내려가 봐라 그랬더니 문 잠겨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는 일단 그 협영사가 됐을 때 배송, 결제, 반품, 영업 지원 이런 거는 다른 협영사하고 똑같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많이 그런 거는 뭐 그건 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제가 늦게 와서 정확하게 잘 못 들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그러니까 이제 B2C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B2C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런 뭡니까 아까 법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 회사를 유지해가면서 B2C를 하는 B2C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한국 분들이 제가 직접 본 분은 아니고 그 화장품을 한다는 대표님을 통해서 제가 저녁 식사 때 얘기를 들은 건데, 와이프 분들이 필리핀 분들이셔가지고 페이스북 그룹으로 몇천 명, 몇만 명 회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COD 개념으로 해서 물건을 판매하세요. 한국에서 현금 들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에서 판매하고 거기서 델리버리 하면 돈 받고. B2C 방식은 지금 이제 저희 따로 이제 제가 사전에 얘기를 안 한 거라서 그런데 지금 수입 후 재판매 형식을 갖출 때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별도로 다시 좀 정리를 할게요. 근데 그런 분들은 무슨 법인을 내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정상적으로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건을 들여오는 것도 당연히 묻지마로 들여올 거고,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등록을 안 하고 판매할 거고, 왜냐면 자기 제품이 아니니까 그 제품에 대한 등록에 대한 리스폰시빌리티를 안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야 법인 대 법인으로 하니까 이거 책임지고 팔아주세요. 그러면 책임지고 팔아야 되는데 등록 안 하고 어떻게 팝니까? 요거는 저희가 정리를 좀 해서 다시 전해드릴게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면 약간 이런 형식이 처음이긴 한데 이 형식 자체로도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또 이렇게 저희도 공부하는 과정이고 듣는 과정이니까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문만 나오면 그냥 있는 대로 있는데 확실히